왜 저기서 김밥을 팔고 있는 거야? 아들이 제대하는 날 재벌 회장 재윤은 부대 정문 한쪽에서 김밥을 파는 여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20년 전 외도를 저지르고 위자료까지 챙겨 사라진 전처였기 때문이죠. 가자, 빨리. 아들의 시선이 전처에게 향하자 재윤은 급히 걸음을 돌렸습니다. 잘 살 줄 알았던 사람이 왜 저리 초라한 모습으로 군부대 앞에서 김밥을 팔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20년간 믿어온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남자의 손끝이 실크 넥타이 매듭을 가다듬는 동안 비서는 옆에서 고개를 미세하게 기울이며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의 부드러운 결이 손바닥에 닿고 명품 시계의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쌌습니다. 거울 속 한재윤은 흠잡을 데 없었어요. 한성그룹 회장, 50살. 11월의 이른 아침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의 어깨는 꼿꼿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제대식 오전 10시입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퍼지자 한재윤의 입꼬리에 희미한 호선이 그려졌습니다. 20년간 혼자 키웠다. 오늘만큼은 내가 이긴 날이다. 고급 승용차가 서울 도심을 미끄러지듯 달리는 동안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같은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로수들이 마지막 잎새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 풍경 위로 오래된 기억들이 겹쳐들었습니다. 20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어머니 강숙희 여사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모든 것을 처리할 테니 네가 직접 나서지 말라던 그 목소리.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완벽주의적 사업가. 그것이 세상이 그를 부르는 방식이었죠. 문득 민준이 7살이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저녁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요? 한재윤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어. 그 말을 뱉는 순간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 쓰라렸지만 그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다른 아이들 손을 잡아주는 엄마들 사이에서 혼자 교문에 서 있던 민준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작고 어린 어깨가 어색하게 굳어있던 그 뒷모습을 한재윤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래도 잘 컸다. 내가 해냈다. 부대 앞은 이미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11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뒤섞였어요. 한재윤이 차에서 내리자 비서가 바짝 따라붙었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는 익숙한 시선들을 지나쳐 정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두 발이 멈췄습니다. 부대 정문 한쪽 구석, 인파에서 조금 비껴선 자리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한 여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11월 찬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호일에 싼 김밥 봉지를 차곡차곡 쌓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오래 그을린 맨 얼굴이었어요. 마스크도 없이 드러난 뺨은 바람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김밥을 건네는 손마디는 갈라지고 부풀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깊은 주름을 새기고 볼살을 앗아가고 핏기를 지워버렸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어떤 시간도 바꾸지 못한 것이었어요. 한재윤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외도를 저지르고 위자료까지 챙겨 사라진 여자, 오현정이었습니다. 같은 순간 현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시선만 살짝 올렸어요. 먼 곳에서 고급 승용차가 멈추고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민준이 제대하는 날이니 당연히 올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눈앞에 그 모습이 들어오자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들었고 억울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채 목구멍 깊은 곳으로 치솟았어요. 현정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재윤 씨, 아직도 날 원망해요? 그 말은 끝내 목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손을 움직였어요. 오늘만큼은 민준이 얼굴만 보면 된다. 바로 그때 부대 정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걸어 나왔어요. 한재윤의 눈이 번쩍 빛났고 동시에 아들의 시선이 구석진 김밥 노점 쪽으로 흐르려 하자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민준의 어깨를 틀어쥐었습니다. 가자, 빨리. 민준이 영문을 모른 채 아버지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재윤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빠르게 차 쪽으로 이동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돌려 뒤를 보려 하자 한재윤이 어깨를 더 꽉 감쌌습니다. 현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군복 위로 어깨가 넓어진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년 사이에 많이 늠름해졌네. 그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김밥 봉지 하나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봉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차가 출발하고 사이드미러 속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동안 한재윤은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서 다시 봉지를 쌓기 시작하는 여자의 모습이 거울 속에서 아지랑이처럼 흔들렸어요. 외도를 하고 위자료까지 받아 챙긴 여자가 왜 저리 초라한 모습으로 저 자리에 있는 걸까요? 옆자리에서 민준이 신나게 저녁 후 계획을 늘어놓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먼 곳의 소음처럼 귀를 스쳐갔습니다. 창틀을 짚은 그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는 강남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하얀 린넨 위에 코스 요리가 차례로 놓였고 민주는 군대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한재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이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한재윤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아니다. 오늘 네가 대견해서. 그 말을 뱉는데 온 힘이 들었습니다. 잔 속에서 와인이 미세하게 출렁거렸어요. 왜 저 자리에 있는 거지? 왜 하필 오늘?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뽑히지 않는 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제대하고 돌아온 집은 낯설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마주한 자기 방인데도 문을 여는 순간 어딘가 박제된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민주는 가방을 침대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군대 가기 전 읽다 만 책이 반듯하게 덮여 있었고 방 안은 누군가 정성껏 손을 봤는지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어요. 그런데 그 깔끔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2년간 아무도 살지 않은 방이라는 게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러다 손이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딱히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이 밀어 넣어뒀던 낡은 통장 하나가 손끝에 닿았어요. 겉표지가 너덜너덜하게 달아 있었고 모서리는 오래전에 이미 접혀버린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걸 꺼내 들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았어요. 처음 이 통장을 발견했던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쓰지 않는 계좌라 그냥 묵혀뒀던 통장이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들여다보다 입금 기록을 발견했었죠. 처음엔 잘못 입금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도 들어왔어요.
그 다음 달에도 3만 원, 5만 원, 많아야 10만 원. 재벌가 아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금액이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금 자명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잘 살아줘. 민주는 통장을 펼쳐 첫 장부터 천천히 넘겼습니다. 빽빽하게 찍힌 입금 기록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날짜, 금액, 그리고 그 이름. 잘 살아줘. 잘 살아줘.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같은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군대에 가기 직전까지. 도대체 누가 이걸 보내는 걸까요? 민주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에게 물어볼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딱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한 번도 버리지는 못한 채로. 군대 가기 전날 밤에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넣어뒀습니다. 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이걸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통장을 손에 쥔 채 은행 앱에 접속해 최근 입금 기록을 펼쳤어요. 스크롤을 내리던 손가락이 한 줄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입금 자명이 달라져 있었어요. 잘 살아줘 1, 잘 살아줘 3, 잘 살아줘 7. 민주는 눈을 가늘게 뜨며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군대에 입대한 시점부터였어요. 그 전까지는 언제나 잘 살아줘였는데 입대한 달부터 숫자가 하나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제대하면 이 숫자들을 조합해 보라는 건지도 몰랐어요. 민주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숫자들을 하나씩 받아 적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순서대로 나열하자 계좌번호처럼 보이는 조합이 눈앞에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몇 자리가 부족했지만 직감이 먼저 왔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넣어둔 거였어요. 민주는 노트를 내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귀가에서 심장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통장 기록을 분석하고 숫자들을 이리저리 맞춰보며 노트를 빼곡하게 채워나갔어요.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유리창을 조용히 두드렸고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이 방 안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재윤은 장비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늘 부대 앞에서 김밥 팔던 여자 알아봐. 장비서가 놀란 표정을 순간 감추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전 사모님 말씀이십니까? 한재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차갑게 집어들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알아보라고. 장비서가 나가고 난 뒤 한재윤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회색 하늘이 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어요. 20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고아 출신의 돈을 보고 접근했다던 말, 위자료를 챙겨 사라졌다던 그 여자가 왜 아직도 저 꼴로 살고 있는 걸까요? 손가락 끝이 창틀을 가볍게 두드렸다가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어요. 한재윤은 잠시 그 글자를 바라보다 받았습니다. 민준이 제대했다며? 잘 들어왔니? 수화기 너머로 강숙희의 다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재윤은 짧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내일 저녁에 다 같이 밥 먹자. 오랜만에 셋이 모이는 거잖아. 순간 머릿속에 부대 앞 오현정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김밥을 팔던 그 모습이요. 한재윤은 미간이 좁아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에 하죠. 전화를 끊고 강 여사는 잠시 수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다정하던 표정이 천천히 굳어갔어요. 며칠이 지난 뒤 장비서에게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전 사모님 오현정 씨 맞습니다. 10년 넘게 김밥 장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재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어디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준 도련님이 다니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앞에서 계속 장사를 해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천천히 책상 위로 내려놓아졌습니다. 한재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현정이 민준의 학교 앞을 따라다니며 10년 넘게 김밥을 팔아왔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외도를 저지르고 위자료까지 받아 챙긴 여자가, 그 여자가 왜 그 자리에 있었던 걸까요? 계속 알아봐.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따라 뭔가 달라 보여요. 한재윤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래, 네가 커서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엄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없어요. 한재윤의 손이 순간 밥상 위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짧게 말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요. 그 한마디가 식탁 위에 가라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숟가락 소리만이 그 침묵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늦은 밤 한재윤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다 켜지 않은 채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서랍 안쪽 깊숙이 넣어뒀던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각 결혼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오현정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20년 전 그 얼굴이었습니다. 한재윤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다니던 학교 앞을 10년 넘게 따라다닌 여자. 그 물음이 가슴 한켠에 걸린 채 내려가지 않았어요. 한재윤은 사진을 서랍에 다시 집어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넓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스탠드 불빛이 서재 한 귀퉁이를 노랗게 물들이는 동안 한재윤은 천천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직접 가봐야겠어. 다음 날 이른 아침 한재윤은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비서도 없이 평범한 검은 세단으로 바꿔 타고 선글라스를 깊이 눌러 쓴 채였어요. 대학교 정문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11월 아침 공기가 차창을 뿌옇게 흐렸어요. 오현정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자판에 서서 호일로 싼 김밥 봉지를 차곡차곡 쌓고 있었어요. 얇은 점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한재윤은 선글라스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핸들 위에 그대로 얹어뒀어요. 차에서 내릴 생각이었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현정의 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갈라지고 부풀어 오른 손마디였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 속에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손이었어요. 호일을 접고 봉지를 묶고 다음 줄을 쌓고 그 반복되는 움직임이 오래된 것처럼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오현정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숙여 바람을 피했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도 익숙함이 배어 있었어요.
한재윤의 머릿속에 20년 전 오현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갓 결혼했을 때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었어요. 볼에 살이 올라 있었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그 얼굴과 지금 눈앞의 얼굴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자꾸 믿기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캠퍼스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현정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지나가는 학생들 얼굴을 하나씩 훑는 눈빛이었습니다. 찾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그 눈빛이 어떤 얼굴을 찾고 있는지 한재윤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가슴 어딘가를 무겁게 눌러왔습니다. 한재윤은 시동을 켰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내려서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사이드미러 속에서 오현정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재윤은 끝내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정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밥 봉지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검은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도 그 안에서 누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현정의 하루는 해가 뜨기 훨씬 전에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면 눈이 떠졌어요. 천장에 곰팡이 자국이 번진 반지하 월세방, 창문 너머로 사람들 발목만 보이는 그 방에서 몸을 일으켜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손이 시렸어요. 보일러를 아끼다 보니 입김이 나왔고 찬 공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새벽 시장은 차갑고 시끄러웠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흙 묻은 채소 냄새가 뒤섞였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쩌렁쩌렁 울렸어요. 현정은 그 사이를 익숙하게 헤쳐나갔습니다. 시금치 한 단, 당근 몇 개, 햄, 달걀. 손에 익은 것들을 바구니에 담으면서도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어요. 민준이는 제대하고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부대 앞에서 잠깐 본 그 뒷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민준이 입대한 뒤에도 지금까지 오현정은 습관처럼 대학교 앞으로 나왔어요. 의식하지 않아도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소식을 알 수 있었던 건 박 기사님 덕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때부터 한성그룹 집안을 평생 섬겨온 오랜 운전기사였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박 기사님은 아무 말 없이 스스로 현정을 찾아왔어요. 그냥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그 뒤로 20년 동안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혹시 모를 추적에 대비해서 항상 공중전화였습니다. 현정은 그 낯선 번호가 울리는 순간 심장이 먼저 알아챘어요. 도련님, 오늘 중학교 입학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날 현정은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민준을 상상했어요.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시장 한복판에서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입대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날 밤 김밥을 싸다가 손을 멈추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박 기사님이 없었다면 버텨오지 못했을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한재윤이 회장실로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나 장비서에게서 2차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장비서가 서류를 내밀며 입을 여는 순간부터 무언가 불길했어요. 전 사모님은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재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시 위자료 계좌 이체 내역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 사모님 명의 계좌가 이혼 직후 전액 동결된 흔적이 있습니다. 서류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강숙희 여사가 직접 처리하셨다고 했어요. 한재윤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죠. 20년 전 그 말을 그대로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가 없었어요.
이혼 당시 어머니가 모든 것을 맡으라 했던 기억과 차수혁이 외도 증거 사진을 들고 찾아왔던 장면이 동시에 겹쳐졌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차수혁이 왜 그 사진을 갖고 있었는지 한재윤은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스스로 확인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재윤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굳어있던 그 시각, 민준의 방에서는 낡은 통장과 노트가 나란히 펼쳐진 채 밤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숫자 조합이 완성됐어요. 노트 위의 숫자들이 하나의 계좌번호로 이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에 입력하자 화면에 짧은 문구가 떴어요. 존재하지 않는 계좌. 민주는 화면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일반 계좌가 아닌 거였어요. 숨겨진 계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찾아야 하는 계좌일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할까 잠깐 생각했어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잘 살아줘라는 입금자명이 자꾸 걸렸어요. 엄마는 해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내온 사람이 혹시 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가슴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며칠 뒤 한재윤은 처음으로 차수혁을 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아무 의심 없이 곁에 둔 사람이었어요. 업무 면담 자리에서 차수혁은 평소처럼 능숙하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한재윤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시각, 저택 안쪽 깊숙한 방에서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윤의 어머니 강숙희였어요. 재윤이가 그 여자를 조사하고 있어. 서둘러야겠어. 수화기 너머로 차수혁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강숙희가 심한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몸을 앞으로 굽히며 한참을 기침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약병을 꺼냈어요. 곁에 있던 간호사가 다가오자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끝내야 할 일이 있어. 간호사의 얼굴이 굳었지만 강숙희는 이미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1월 찬바람에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창밖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재윤은 서재 의자에 앉아 책상 맨 아래 서랍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열지 않은 서랍이었어요. 열쇠는 항상 책상 위 작은 도자기 그릇 안에 있었습니다. 집어들 때마다 손끝이 멈췄고 그냥 다시 내려놓곤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위자료가 없었다는 비서에 보고 오현정을 바라보던 대학교 앞 골목 차수혁이 봉투를 들고 서재 문을 두드리던 기억. 그것들이 며칠째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한재윤은 열쇠를 집어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찰칵 소리가 조용한 서재 안에 작게 울렸어요. 서랍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재윤은 그걸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봉투 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천천히 펼쳤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나오는 오현정의 모습이었어요. 20년 전 이 사진 하나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민준에게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어요. 그 뒤로 이 봉투는 서랍 안에서 한 번도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한재윤은 사진을 들어 올려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천천히 제대로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현정의 표정이 다정하거나 은밀하지 않았어요. 눈이 살짝 커져 있었고
몸이 뒤로 물러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리를 두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진 각도가 묘했어요. 두 사람이 실제보다 가까워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잡은 것 같은 각도였습니다. 20년 전에는 왜 이게 안 보였을까요? 사진을 받아들고 그냥 믿어버렸어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내려놓는 순간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차수혁이었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들고 서재문을 두드리며 들어오던 차수혁. 당시 입사한 지 채 1년도 안 된 신입 직원이었어요. 그가 봉투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재윤은 그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봉투 안에 사진을 꺼내보는 순간 이미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었죠. 왜 차수혁이 이 사진을 갖고 있었는지, 어떻게 이 장면을 찍게 됐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어요. 차수혁이 가져온 사진이었고 어머니가 처리하셨다고 했으니까요. 기억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오현정이 집을 나가던 날 차수혁이 유독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 떠올랐어요. 부회장님, 저 여자는 처음부터 돈을 보고 접근한 겁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이후 차수혁은 한성그룹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어요. 승진 속도가 남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한재윤은 부회장 자리에서 회사 일을 책임졌고 어머니 강숙희 여사는 그 뒤로도 회사의 굵직한 결정마다 빠지지 않았어요. 창업주 미망인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무거웠고 한재윤도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승진마다 어머니가 뒤에서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능력 있는 인재라고, 재윤이 네가 잘 써야 한다고 했었죠. 한재윤은 그 말도 그냥 믿었습니다. 한재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어머니가 차수혁을 처음 추천할 때부터 되짚어봤습니다. 입사 면접도 어머니가 직접 챙겼어요. 회사 행사에서 어머니가 차수혁에게 건네던 눈빛이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을 대할 때와는 달랐어요. 따뜻하다기보다는 각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었어요. 단순히 능력 때문에 챙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한재윤은 창틀에 손을 짚고 11월 하늘을 바라봤어요. 낯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재윤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장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수혁 전무 입사 전 행적을 전부 조사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전무님을 말씀이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어머니한테는. 전화를 끊고 한재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찬바람에 마지막 남은 나뭇잎들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그 무렵 민주는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본인명의 통장이고 입금된 ATM 위치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잠시 조회하더니 프린트 한 장을 건넸어요. 민주는 두 손으로 그걸 받아들고 한 줄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ATM 위치 목록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손가락으로 첫 번째 줄을 짚었어요. 자신이 다닌 초등학교 근처였습니다. 두 번째 줄, 중학교 앞이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고등학교, 대학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목록에 찍힌 위치들이 자신이 지나온 학교들과 정확히 겹쳐졌어요. 단 한 군데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며 목록 전체를 다시 훑어봤어요.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군대를 가기 직전까지 15년이었습니다. 민주는 프린트를 꽉 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15년 동안 자신의 곁에 있었던 거였어요. 학교가 바뀔 때마다 따라왔고 군대를 가자 입금자명에 숫자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무언가를 전달하려 한 거였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펼쳤어요. 잘 살아줘. 그 세 글자가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은행 창구의 형광등 불빛 아래 그 글자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15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돈을 보내온 사람, 학교를 따라다닌 사람, 숫자로 무언가를 숨겨둔 사람. 그 시각 한재윤의 서재에서는 20년 전 사진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위에서 아래로 차수혁을 의심하며 진실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래에서 위로 입금자를 추적하며 같은 진실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그 사실을 몰랐어요. 하지만 두 줄기의 길은 이미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장비서가 회장실로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현정 주변 인물들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 결과였어요. 비서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 사모님 주변을 20년간 꾸준히 맴돌던 인물이 있습니다. 한재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구야? 회장님, 댁 운전기사 박 기사입니다. 한재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박 기사. 한 회장 때부터 집안 전체를 섬겨온 사람이었어요. 민준이 어릴 때 학교를 데려다 주던 사람, 집안 크고 작은 일을 묵묵히 처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20년간 오현정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게 머릿속에서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비서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오현정이 다니던 학교 근처에서 박 기사의 동선이 여러 차례 포착됐고 정확한 연락 방식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20년간 지속적으로 접촉해온 것은 확실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박 기사님 불러와. 한재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장비서가 자신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눈치챈 박 기사는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서재에 혼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던 늦은 시각, 조용한 서재에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박 기사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60대의 굵은 손마디, 세월이 깊게 새겨진 얼굴이었어요. 한재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기사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박 기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20년간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재윤이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박 기사는 권하는 의자에 앉지 않고 서재 가운데 서서 말을 꺼냈습니다. 창밖에서 찬바람이 유리창을 흔드는 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회장님, 저는 20년간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한재윤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사모님이 억울하게 쫓겨나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억울하게. 그 단어 하나가 서재 안에 묵직하게 떨어졌어요. 한재윤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박 기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 회장의 임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한 회장이 마지막 숨을 고르던 날 밤이었어요. 한 회장이 박 기사의 손을 힘겹게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며느리를 부탁하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박 기사는 그때도 알았고 지금도 알았어요.
한 회장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박 기사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한 회장의 부탁이 있었기에 스스로 오현정을 찾아갔고 그 뒤로 20년간 혹시 모를 추적을 피해 공중전화로만 도련님 소식을 전해왔다고 했습니다. 한재윤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현정 씨가 왜 쫓겨난 건지 알고 있습니까? 박 기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다만 그날 밤 들어선 안 되는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이었어요. 박 기사는 강 여사 방에 다음날 스케줄을 확인하러 가다 문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강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멈춰야 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손이 떨렸어요. 박 기사는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박 기사는 품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20년 전 그날 밤 제가 몰래 녹음한 파일입니다. 한재윤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고 안에서 녹음 내용이 담긴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서재 컴퓨터에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재윤이에게 사실을 말하면 민준이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강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냉랭했어요. 내가 직접 손대지 않아도 내 아들 주변을 조용히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 그리고 현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떨리고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제발 민준이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떠나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녹음이 끝나는 순간 서재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서재를 채우던 바로 그 시각, 20년 전 그날 밤 현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강 여사에게 불려가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오현정은 복도를 걷다 민준의 방문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살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2살배기 민준이 이불을 걷어차며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작고 둥근 얼굴, 오물거리는 입술, 까다기는 작은 손. 현정은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문을 닫고 강 여사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강 여사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현정의 2다리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방금 전 잠들어 있던 민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현정은 그 순간 결심했어요. 내가 사라지면 민준이는 살 수 있다고. 그것 하나로 20년을 버텨온 거였습니다. 한재윤은 컴퓨터 앞에서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2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민준 도련님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신 겁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으셨어요. 도련님이 위험해질까봐.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내가 어머니를 믿었기 때문에 그녀가 20년을 혼자 버텨야 했던 거였습니다. 박 기사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회장님. 한재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닙니다. 박 기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한재윤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자신을 안아주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밤에 무섭다고 울면 달려와 등을 토닥이던 어머니,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누구보다 속상해하던 어머니. 그런데 녹음 속 그 차가운 목소리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창틀을 짚은 손가락 끝이 시렸어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박 기사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강 여사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한재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채 가슴 안에서 충돌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차수혁 전무가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비자금 계좌를 정리하고 법적 서류를 완성하려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서두르셔야 합니다. 한재윤의 눈빛이 천천히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차수혁. 20년 전 봉투를 들고 서재문을 두드리던 그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저택 깊숙한 방에서 강 여사가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심한 기침을 한바탕 쏟아낸 뒤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창밖으로 앙상하게 잎을 다 떨군 나뭇가지들이 흐린 하늘 아래 서 있었어요. 재윤이가 뭔가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아. 이제 시간이 없다. 차수혁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계좌 정리하고 서류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 여사가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저택벽에 걸린 어린 재윤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강 여사의 시선이 그 위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돌아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창틀을 잡았어요. 재윤아, 미안하다. 하지만 수혁이는 내가 지켜야 해. 재윤에게는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혁에게는 그것보다 깊고 오래된 무언가가 있었어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아이. 그 생각이 20년간 강 여사를 움직여온 거였습니다. 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수혁아, 서둘러. 재윤이가 다 알게 되면 너도 나도 끝이야. 그 말이 텅 빈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강 여사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강 여사의 굳은 얼굴 위로 그 바람 소리만이 조용히 맴돌았어요. 한재윤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강 여사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두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한재윤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2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차수혁의 입사 서류와 20년 전 오현정의 외도 사진이었습니다. 한재윤은 그 2가지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차수혁이 왜 그 사진을 갖고 있었는지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한 사람을 향해 좁혀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한재윤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장비서였어요. 어머니께 오늘 차 한잔하러 가겠다고 전해줘. 장비서가 잠시 침묵하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한재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평소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의심해서는 안 됐어요.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재윤은 무릎 위에 2 손을 얹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창밖으로 잿빛 하늘 아래 앙상한 가로수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윤이 저택에 도착하자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 여사가 환하게 맞이했어요. 바쁠 텐데 웬일이니? 한재윤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강 여사가 직접 우려낸 녹차였어요.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은은한 풀 냄새가 거실 안에 조용히 번졌습니다. 한재윤은 차를 홀짝이며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볼에 홍조를 넣었고
입술에는 선명한 붉은 립스틱이 발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로 핏기 없이 창백한 살결이 비쳐 보였습니다. 아픈 모습을 감추려는 거였어요. 한재윤은 그걸 모른 척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강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손을 가볍게 저었어요. 많이 좋아졌어. 걱정하지 마라. 한재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 외국에서 치료라도. 강 여사가 고개를 저으며 짧게 말했어요. 내 몸은 내가 알아. 좋아지고 있다니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한재윤은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과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가 가슴 안에서 뒤엉켰습니다. 강 여사가 다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 잔 가장자리에 붉은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재윤은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냅킨을 집어들었어요. 찻잔 주변을 가볍게 닦아주는 척하며 립스틱 자국이 고스란히 묻은 냅킨을 조심스럽게 접어 무릎 아래로 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강 여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이는 요즘 어떠니? 제대하고 나서 잘 적응하고 있어? 한재윤은 속으로 숨을 들이켰어요. 분노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강 여사가 찻잔을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어요. 내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 민준이 얼굴이나 자주 봤으면 좋겠다. 한재윤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오그라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과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뒤섞이며 가슴 안에서 충돌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한재윤은 입술을 가만히 다물었습니다. 저택을 나온 한재윤은 곧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장비서에게 차수혁을 불러달라고 지시했어요. 업무 면담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차수혁이 회의실로 들어오자 한재윤은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했어요. 차수혁은 평소처럼 능숙하게 자료를 펼쳐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동작은 익숙했어요. 한재윤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눈은 차수혁의 손끝, 눈빛, 숨의 흐름을 조용히 쫓고 있었습니다. 면담 중간 한재윤이 장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잠시 후 장비서가 물컵을 쟁반에 올려 가져다 놓았습니다. 차수혁이 자연스럽게 물컵을 집어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한재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차수혁이 나가자마자 한재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흰 면장갑을 끼고 물컵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미리 준비해둔 봉투 안에 담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면담 중 한 가지가 머릿속에 걸렸어요. 차수혁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고하는 동안 손을 자주 만지작거렸고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한재윤이 일부러 강 여사 이야기를 꺼내자 차수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재윤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자 차수혁은 지나치게 빠르게 걱정된다고 대답했어요. 자연스럽지 않은 속도였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재윤은 믿을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냅킨과 물컵을 건네며 극비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신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재윤이 잠시 망설이다 짧게 대답했어요. 모자 관계입니다. 그 두 글자를 뱉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린다는 말에 한재윤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발 아니기를. 그런데 아닐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이 길고 무거웠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재윤은 서재에 앉아 차수혁의 입사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여다봤어요. 서류 맨 위에 강 여사가 직접 서명한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강 여사의 필체로 쓰인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능력 있는 인재라고, 잘 써주라고. 입사 이후 기록들을 넘겨보니 차수혁의 승진 속도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20년간 곁에 있었는데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지금 와서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재윤이 조용히 진실을 향해 다가가던 그 시각, 민준도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선배를 통해 페이퍼 컴퍼니 조회를 마친 민준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페이퍼 컴퍼니의 주소가 한성그룹 계열사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십 년간 막대한 금액이 꾸준히 이체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20년 넘게 한성그룹의 돈을 빼돌려온 거였습니다. 민준의 손이 결과지 위에서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계좌번호를 자신에게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ATM 위치는 자신이 다닌 학교 근처였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자신에게 숫자를 보내온 거였습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민주는 통장을 손에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서재 앞까지 걸어갔어요. 문 앞에 서서 손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면 이 사실을 보낸 사람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발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컸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대하던 날부터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민준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재 문 너머로 장비서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차수혁 전무가 비공개 법무법인과 접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재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터? 어제 저녁부터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경영권 관련 서류를 급히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재윤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차수혁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뭔가 들킨 걸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서두르고 있었어요. 민주는 손을 내린 채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차수혁. 그 이름이 귓속에 걸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장비서였어요. 문 앞에 서 있는 민준을 발견한 장비서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짧게 마주쳤어요. 장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숙이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충직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다운 행동이었어요. 민주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손이 문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똑똑. 조심스럽고 낮은 두드림이었어요. 한재윤이 들어오라고 하자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손에 낡은 통장을 쥔 민준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준이 서재 문을 닫고 책상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재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의 손에 낡은 통장과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통장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아버지, 고등학교 때부터 이 통장에 누군가 매달 돈을 보내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15년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한재윤이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어요. 빽빽하게 찍힌 입금 기록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입금자명. 잘 살아줘. 한재윤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그 세 글자를 바라보는 동안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그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입술이 열리지 않았어요. 한재윤은 숨을 고르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라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군대 간 이후부터 입금자명에 숫자가 하나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들을 순서대로 조합하니 계좌번호가 나왔어요. 민준이 종이 뭉치를 펼쳤습니다. ATM 위치 목록과 페이퍼 컴퍼니 조회 결과였어요. 추적해보니 한성그룹 관련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누군가 한성그룹 돈을 20년 넘게 빼돌렸어요. 그리고 그 계좌번호를 제 통장에 숨겨놨습니다. 한재윤은 자료를 받아들고 굳어버렸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주소가 한성그룹 계열사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수십 년간 막대한 금액이 꾸준히 이체된 흔적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재윤의 시선이 자료와 통장을 번갈아 오갔어요. 차수혁의 비자금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20년간 민준의 학교 앞을 따라다니며 그 번호를 조금씩 전달해 온 거였어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엄마일 수 있다. 그 말이 혀끝까지 밀려왔다가 다시 안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한재윤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자료를 내려다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년이었어요. 20년간 누군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해왔고 그 침묵 속에서 아들에게만큼은 진실을 남겨두려 했습니다. 잘 살아줘. 그 세 글자와 계좌번호가 같은 사람에게서 온 거였어요. 한재윤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병원 번호였습니다. 한재윤은 민준에게 잠깐 기다리라는 눈짓을 하고 서재를 나섰어요.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실 수 있으십니까? 전화로 말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결과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재윤은 짧게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장비서도 박기사도 없이 직접 차를 몰았어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도로 위로 흐린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추는 순간 한재윤은 멍하니 앞유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차수혁의 얼굴이 그 위에 겹쳐졌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그런데 아닐 것 같지 않았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재윤은 한참을 내리지 못했어요. 핸들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차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마른 바람이 낙엽을 대굴대굴 굴리며 지나갔어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차 문을 열었어요. 의사가 진료실에서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한재윤은 두 손으로 그걸 받아들었어요.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관계 일치율 99.9%. 한재윤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결과지를 쥔 손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차수혁이었어요. 차수혁이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한재윤은 복도를 몇 걸음 걷다가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어요.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머리 위 형광등이 차갑고 하얗게 내리쬐었어요. 20년간 가장 믿어온 신복이 어머니의 혼외자였다는 사실, 자신은 그동안 철저히 이용당해왔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신은 아들이 아니라 방패였던 거였어요. 한재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선 한재윤은 출구를 향해 발을 옮겼어요. 차 안에서 한재윤은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차수혁을 낳았고 그 비밀을 숨긴 채 결혼했어요. 며느리 오현정이 그 비밀을 알게 되자 민준을 협박수단으로 삼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친아들인 자신조차 그 비밀을 지키는 방패로 이용했어요. 차수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년간 충성스러운 신복인 척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외도 사진을 직접 들고 찾아왔던 사람, 오현정이 쫓겨날 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 어머니의 비호 아래 빠르게 승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차수혁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해온 거였어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차 안에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몸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재윤은 서재에 혼자 앉았어요. 책상 위에 유전자 결과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옆에는 민준이 두고 간 낡은 통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를 고발해야 한다는 생각과 그래도 어머니라는 생각이 가슴 안에서 충돌했습니다. 오현정이 20년간 겪어온 고통을 생각하면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20년을 혼자 버텨온 건 자신이 어머니를 믿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었어요. 엄마가 해외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믿고 20년을 살아온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엄마가 살아있다고 20년간 내 학교 앞에서 김밥을 팔며 내 곁을 지켜왔다고 그 말을 꺼냈을 때 민준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한재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책상 위에 두 가지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유전자 결과지와 잘 살아줘가 빼곡히 찍힌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가리키는 곳은 결국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고민하던 한재윤은 민준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 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민준이 가져온 페이퍼 컴퍼니 자료와 어젯밤 병원에서 받아온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한재윤이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민준 앞으로 밀었어요. 민준이 그걸 집어들고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손가락이 멈췄어요. 친자관계 일치율 99.9%.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차수혁 전무가 할머니 아들이라고요? 한재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서재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재윤은 컴퓨터 앞으로 걸어갔어요. 서랍에서 USB를 꺼내 손에 쥐고 잠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죽었다고 20년을 믿어온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에게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한재윤이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강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가웠어요. 재윤이에게 사실을 말하면 민준이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내가 직접 손대지 않아도 내 아들 주변을 조용히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 그리고 오현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떨리고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제발 민준이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떠나겠습니다. 녹음이 끝나는 순간 서재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재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20년간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민준이 굳어버렸어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난 거야. 아버지도 속았어. 미안해.
민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재윤은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강 여사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차수혁을 낳았다는 것,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는 것, 며느리 오현정이 그 비밀을 알게 되자 민준을 협박수단으로 삼아 쫓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현정의 외도 사진은 차수혁이 직접 조작한 것이었고 고아 출신이라 돈을 보고 접근했다는 소문도 차수혁이 퍼뜨린 거짓이었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그런 분이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죽은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쫓아낸 거였어요? 한재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아버지도 몰랐어. 아버지도 속았어. 민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격하게 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손을 내리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서재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재윤이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20년 동안 내 학교 앞에서 김밥을 팔며 너를 지켜봤다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민준의 20년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거였어요. 한재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있어. 할머니한테 먼저 다녀올게. 기다려줘. 민준이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기다릴게요. 20년도 기다렸는데요. 고맙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를 민준이 느끼지 못할 리 없었어요.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재윤이 서재를 나섰습니다. 민준은 혼자 남아 책상 위에 낡은 통장을 바라봤어요. 잘 살아줘. 그 세 글자가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아버지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민준은 통장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강 여사 저택에 도착한 한재윤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여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지난번보다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뺨이 꺼져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어요. 방 안에는 약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한재윤이 어머니 곁에 앉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조용히 내밀었어요. 강 여사가 결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여사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수혁이는 내가 지켜야 했어. 그 아이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재윤은 어릴 때 어머니가 자신을 안아주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밤에 무섭다고 울면 달려와 등을 토닥이던 어머니였어요. 그 손이 20년간 자신을 방패로 세워온 손이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강 여사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한재윤이 잠시 망설이다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손이었어요. 20년 전과 같은 손이었지만 전혀 다른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재윤아, 미안하다. 한재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강 여사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한재윤이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저택 현관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은 낮고 무거웠습니다. 한재윤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찾아가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재윤은 저택 거실에서 박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기사님, 오현정 씨 사는 곳 알고 있어요? 박 기사가 주소를 불러줬어요. 한재윤은 그걸 메모지에 받아 적으며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주머니에 메모지를 접어넣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민준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손에 낡은 통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한재윤이 짧게 말했어요. 엄마한테 가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현관을 나서 차에 올랐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창밖을 바라봤어요. 앙상하게 잎을 다 떨군 가로수들이 흐린 하늘 아래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재윤은 핸들을 쥔 채 20년간 그녀에게 한 짓을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민주는 무릎 위에 통장을 올려놓고 잘 살아줘라는 글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엄마였을까요? 이 통장의 주인이 정말 엄마였을까요? 차가 좁은 골목 앞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깨진 보도블록 위로 마른 낙엽이 바람에 굴러다녔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양쪽으로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골목이 좁고 어두워서 한낮인데도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한재윤은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이곳에서 살았구나. 반지하로 내려가는 시멘트 계단 앞에 두 사람이 멈췄어요. 민준이 계단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내려가려다 멈췄어요. 저 문 뒤에 엄마가 있는 건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재윤이 먼저 계단을 내려가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오현정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막 나오던 참인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한재윤과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오현정의 몸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을 닫으려 했어요. 한재윤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다 알고 왔어. 어머니가 한 일도 차수혁이 한 짓도 당신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도 전부. 그 말이 귓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현정의 20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재윤 뒤에서 민준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현정의 숨이 멎었어요. 2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아들의 얼굴을 보는 날이 오다니. 22살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던 것보다 훨씬 늠름하게 자라 있었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살아 있었어요? 그동안 제 학교 앞에서 김밥을 팔면서 저를 지켜봤던 거예요? 현정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는 순간 민준이 재빠르게 다가가 팔을 잡았어요. 현정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20년간 새벽마다 시장에서 재료를 다듬고 김밥을 싸고 찬바람을 맞으며 일해온 손이었어요.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이고 트고 부푼 손이었습니다. 현정이 손을 빼려 했어요. 손이 너무 거칠어서. 민준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지 않을 거예요. 현정이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감았어요. 민준의 두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민준의 손을 잡고 반지하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재윤이 뒤를 따랐습니다. 천장에 곰팡이 자국이 번진 좁은 방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그 방에 세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민준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벽이었습니다. 방 안벽 전체가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크고 작은 그림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벽 앞으로 다가갔어요.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년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과 웃으며 걷는 그림, 고등학교 때 혼자 지쳐서 걷는 그림, 대학교 캠퍼스를 걷는 그림, 그리고 군복을 입고 부대 앞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있었어요. 투박하고 거친 선이었습니다. 미술을 배운 적 없는 사람이 오직 기억만으로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민준의 손이 그림 위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이게 다 나야. 그림 옆에 작은 메모들이 날짜와 함께 붙어 있었어요. 민준이 그걸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웃었다. 오늘은 혼자 걸어갔다. 힘들어 보였다. 오늘 민준이 키가 또 컸다. 우리 민준이 군복이 잘 어울린다. 날짜들이 자신이 지나온 시간과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민준의 다리가 풀렸어요. 그림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보고 있었어. 20년 동안 내 곁에 있었어. 민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격하게 떨렸어요. 현정이 민준의 곁으로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현정을 바라봤어요. 엄마,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혼자 살았어요? 현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를 지키려면 그래야 했어. 민준이 현정을 끌어안았어요. 현정이 처음으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20년간 삼켜온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소리내어 우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어요. 현정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현정이 통장을 바라보는 순간 굳어버렸어요. 엄마였어요? 잘 살아줘가 엄마였어요? 현정이 대답 대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어요. 15년간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보내줬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알아요? 현정은 알았습니다. 매달 입금 버튼을 누를 때마다 민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두 사람이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후 현정이 눈물을 닦으며 한재윤을 바라봤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재윤 씨,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한재윤이 굳었습니다. 현정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시아버지의 병세가 점점 위독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용히 현정만을 불러 금고 위치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낮고 힘겨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금고 안의 내용은 너만 알고 있어라. 차마 재윤이한테는 말을 못하겠다. 다음 날 오후 오현정은 조심스럽게 금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차수혁과 강숙희의 친자 확인서, 그리고 비자금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 강숙희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현정은 반사적으로 계좌번호 쪽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강숙희의 눈빛이 그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협박은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한재윤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현정에게 맡기셨구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현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재윤 씨한테 말하면 민준이가 위험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그 계좌번호만큼은 없애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이 군대에 가고 나서 조금씩 숫자를 넣기 시작했어요. 제대하면 알아볼 수 있도록. 한재윤이 천천히 현정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간 당신을 나쁜 여자라고 불렀어. 민준이한테도 엄마의 존재를 지웠어.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어. 진짜 잘못은 내가 한 거야. 현정이 눈물을 흘리며 한재윤을 바라봤어요. 재윤 씨도 속은 거잖아요. 우리 둘 다 속은 거예요. 민준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울었어요. 찬바람이 반지하 창문을 때렸지만 방 안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공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재윤은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어요. 한재윤은 상석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20년 넘게 한성그룹 자금이 빠져나간 비자금 계좌 내역이었어요. 정면 스크린에 계좌 내역이 펼쳐지는 순간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차수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재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부로 차수혁 전무의 모든 직위를 박탈합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차수혁의 자리가 그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이사회가 끝나고 한재윤은 차수혁을 회장실로 단둘이 불렀습니다. 차수혁이 들어오자 한재윤이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이사회에서 친자 관계는 밝히지 않았어. 어머니 명예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차수혁이 굳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차수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차수혁이 회장실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한재윤은 그 소리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그날 저녁 한재윤은 현정의 반지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이 좁은 방 안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민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쥔 채였어요. 할머니한테 직접 따져야 해요. 엄마가 2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한재윤이 말리려 했지만 현정이 먼저 나섰습니다.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그러지 마. 민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현정이 민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는 괜찮아. 네가 건강하게 제대해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말에 민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현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살아있잖아. 그게 엄마한테는 전부야. 한재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20년간 지켜온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구나. 바로 그때 한재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여사 저택 가정부였어요. 회장님,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한재윤이 굳어버렸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현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봐요. 어머니 곁에 있어 드려야지. 한재윤이 현정을 바라봤어요. 자신을 20년간 지옥에 살게 만든 시어머니를 이 사람이 먼저 가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조여들었어요. 그래도 재윤 씨 어머니잖아요. 한재윤은 눈물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도 따라 일어섰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하셨지만 그래도 할머니예요. 현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현정은 천장에 곰팡이 자국이 번진 반지하 방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벽에 가득 붙어 있던 그림들이 이제는 빈자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 강여사 저택에 도착하니 의료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강여사는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한재윤이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어요. 강 여사가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한재윤이 그 손을 꼭 잡아줬어요. 차갑고 가벼운 손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힘겹게 눈을 뜨며 한재윤과 민준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재윤아. 한재윤이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수혁이만 보다가 너를 잃었구나. 같은 자식인데 내가 너무 잘못했다. 한재윤의 손이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강 여사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민준이 굳어 있다가 천천히 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하나를 지키려다 모든 걸 잃었어. 눈이 감기려 하자 한재윤이 낮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강 여사가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요. 한재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삐뚤어진 모성애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그래도 친아들과 손자 곁에서 눈을 감았어요.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현정은 반지하 방에서 혼자 기다렸어요. 민준이 매일 찾아와 곁을 지켰습니다. 한재윤이 모든 정리를 마친 어느 날 저녁 현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 엄마,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줘. 한재윤의 차가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현정이 차창 밖으로 저택을 바라봤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저택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겨울나무들이 앙상하게 서 있었어요. 내가 다시 이 문 앞에 서게 될 줄은 몰랐어. 민준이 현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같이 들어가요. 세 사람이 함께 저택 문을 들어섰어요. 현정은 현관에 서서 저택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이 집에 들어서던 날, 복도 끝에서 불어오던 바람 냄새, 계단 난간의 차가운 감촉, 그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이 집은 그대로구나. 민준이 반지하 방에서 가져온 그림들을 꺼냈습니다. 현정이 20년간 기억만으로 그린 투박하고 거친 그림들이었어요. 민준이 그림들을 저택벽에 하나씩 붙여나갔습니다. 한재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반지하 방 벽을 가득 채우던 그림들이 이제 넓은 저택벽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현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 그림들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구나. 민준이 현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 살아요. 현정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이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벽에는 현정이 20년간 그린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한재윤이 현정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디도 가지 마. 현정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 순간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누나요. 세 사람이 창가로 다가갔어요. 12월의 첫눈이 저택 마당을 조용히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어요. 현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20년간 혼자 맞이했던 첫눈을 오늘은 함께 보는구나. 민준이 현정의 어깨를 감쌌어요. 한재윤이 현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가족이 나란히 첫눈을 바라봤어요. 차갑고 길었던 20년의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첫눈이 세 가족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감상평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소리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